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유상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상호 교수님께서는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인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의료인리학계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시고 있고 현재 한양의대 의료인문학교실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들으셨던 포스트 팬데믹 시리 임상윤리의 역할 꼭지에 대한 지정 토론 첫 번째로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부 그리고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연구과의 장윤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장 선생님의 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화의대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의대 인문의학 교실에서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 대상자 보호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 가지고 선생님 15분만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앞에 발표하신 내용이 워낙 큰 내용들이라 간단하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되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다이내믹에서 살아남고 이것이 변화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진찰 부분과 또 하나 이제 저희 의료법에서의 문제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적으로 원격 의료가 허용된 부분은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하는 또 응급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만 지금 원격 의료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정책들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 그래서 방문 진료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정용 호스피스라던가 중증소아 장애인 주치 제도 부분으로 의사가 직접 가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지금 가정간호사에 의한 가정간호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비대면 재택 진료라고 해서 재택으로 수가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화로 전화나 문자인 비대면으로 상담 교육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수가 시범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환자 대상 재택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장비로 산소 포화기나 체온계가 지급이 되면서 약물 처방은 그 대신에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했었고요.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게 이제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전자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대면 약품이 이제 전자처방을 통해서 약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약품 배송까지 택배를 이용했을 때는 여러 이제 비대면 진료와 여러 가지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원격 진료로 포괄 할지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자면은 원격 의료와 비대면 진료 등의 이제 개념 정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어저께도 또 메타버스 학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굉장한 많은 연구들과 산업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과 원격 모니터링, 실시간 대응 등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또 그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갖출지 또 누구에게 할지 또 누가 이것을 지원할지 이걸 개별 의료기관에게 맡길지 그것을 관찰하는 지원 기관을 줄지 응급의료 쪽은 어떻게 연결할지 사실 여기에 가장 제가 생각하는 키 핵심은 저희가 행위별로 하는 이런 보상 기전이 아니라 가치 기반의 아웃컴 중심의 보상 기전이 간다면은 이게 한 가지 의료의 방법이 아닌 루트가 아닌 다양한 보완적인 제도로 환자를 케어하는 루트를 다양화시키면서 원격 의료가 하나의 보완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사실 의료의 사각인 장애인이라던가 재택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꼭 도입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감염 환자 대상이라던가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어떤 보완적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의료인 보호와 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사실 감염병 관련해서 의료인에 대한 이제 편견과 차별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인이라는 건 의료법에서 의하면은 의사와 간호사만을 지칭하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의료기관 종사자라는 개념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백신을 배부받을 때도 면허가 있는 의사와 간호사에게만 지금 백신이 배부가 처음에 이제 되면서 사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각에 이제 사각을 그리고 돌봄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의 돌봄이라던가 아니면은 산재 감염에 대한 산재라던가 여러 가지들에 대한 시도가 있으나 이런 부분이 실제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는가는 참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료자에게 어떤 책무를 강요하게 된다면은 그 적절한 책무를 기대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나 근무 환경 보상 그리고 그 의료인의 개념을 의료기관 종사자 개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환자, 비코로나 환자의 자원 배분의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 환자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비코로나 환자에서에도 또 그들이 또 코로나에 걸리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저희 이제 암센터 관점에서는 암 검진율이라던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로 병동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많이 돌봄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암 검진율이 많이 줄지는 않았었고 병동이 5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자체의 감소는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병상이라는 자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다양화를 같이 갖춰놨기 때문에 대안적 서비스로 접근을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 자원 배분의 문제 아까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됐고 이탈리아 상황이나 외국에서는 아주 이 부분은 더 명확했던 것이 결국 고령이라는 이유로 인공호흡기 착용의 순위가 밀려나서 사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관찰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라서 정책을 예전에 이제 보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의 그런 목표가 무엇이냐, 정말 사망률 감소가 목표냐,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는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에서 가능할까를 봤을 때 영국은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프리머처리 데스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머처 데스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본다면 회피 가능 사망인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연령 기준으로는 75세 미만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럼 그 이상에서의 사망은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올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망이라면은 퀄리티와 익스피리언스를 포지티브 익스피리언스를 높이자. 그리고 안전한 환경 안에서 돌봄의 연속성을 갖자가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병원의 그 의료기관 표준화 사망의 기준은 120세까지의 사망을 이제 병원에서의 사망으로 보고 있는 것도 되게 좀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의료 윤리 학회를 통해서 중환자실 자원과 관련된 거를 저희가 회람을 받았을 때 좀 놀랐던 부분은 중환자실 이용할 때 연명의료 포기를 해야 되는 그 연명의료 계획서를 꼭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것이 아닌 경우는 그냥 뭐 다른 병원으로 보내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어떤 식으로라도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꼭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여기에 여러 사각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환자들 안에서의 문제, 또 코로나 환자, 비코로나 환자만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 환자임에도 다른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는가. 근데 저희가 보험 지불제도는 공보험이지만 공급이 지금 사보험 그 사기업이 하고 있고 또 이 수요 공급에 대한 제한 없이 시장 논리로 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왜곡된 의료 제공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케어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계속 노력을 해서 의료인이든 환자든 보호받고 또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의 소외나 방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